네, 우리 서초구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시리즈 네 차례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총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적용이 되는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과 특징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간은 지난주하고 연계해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탐색하고 또 학교에서 개정 교육과정 또는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학습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오늘은 2022 개정 교육 과정 안에서 진로와 관련된 과목 선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현재 우리 자녀들이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생활 기록부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부모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우리 자녀의 학교 생활을 들여다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지도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현재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인성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매칭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틀이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자녀 감정 이렇게 끌어안기 뭐 이런 거에도 오늘은 주로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진로 모색 부분을 좀 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교육 과정 이해와 행복한 진로 모색인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의 진로를 모색하는 부분이 마냥 행복하시지만은 않죠. 걱정되고 두렵고 또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살아가실 텐데요. 교육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탐색할 수 있을까 하는 길이 약간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보면 요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 총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Q&A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주로 그 질문 드릴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Q&A 정리한 교육부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고, 2022 개정 교육 과정 안에서의 진로 탐색 또 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선택 과목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 이 부분도 총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이제 학생 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작성이 되나라고 하는 학생 생활 기록부의 기록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들여다보실 수 있게, 지금은 뭐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되니까 기록되고 난 이후의 내용들은 학부모님들께서 요청하시면 확인할 수는 있는데 최종 정리돼서 결과물로서 나오게 되는 학생 생활 기록부를 보시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기록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최종적인 기록 이전에 우리 자녀들의 기록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어,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정리 차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될,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교육부가 일목요연하게 Q&A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이제 금년부터 적용하게 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들을 쭉 제시를 하면서 아무래도 교육과정이 새로 바뀌게 되면 어, 큰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15 교육과정과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과정의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진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됐고 또 진로 교육 강화와 더불어서 고등학교는 놀라울 만한 변화 중에 하나죠. 고교 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학점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학교에서 고등학교 경우 교실에서의 수업 분위기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해 나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칙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 중, 고가 그와 연계해서 진로 과정, 교육 과정 전개 과정 속에서 그런 큰 틀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교육부가 Q&A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리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론과 관련돼 가지고 2022 개정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주 내용이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냐 또 중학교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좀 학교 급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작년부터 1, 2학년들은 도입이 됐습니다만 새로 진행이 되는 교육 과정이 어떤 특징 속에서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이 처음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걱정도 많이 되시고 그래서 그런 변화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중학교는 자유학기제가 크게 개선이 됐는데 중학교의 교육과정에 큰 변화가 무엇이냐 이걸 좀 정리를 해보고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학점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선택 과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텐데요. 전체적인 내용이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강의 이후에 게시판에 탑재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좀 꼼꼼하게 그리고 내 자녀가 속해 있는 급별 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 총론에서 개정의 배경은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개정 방향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가 이 교육 과정을 쭉 관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성을 이제 정부가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해서 부모님들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도 1호 교육과정부터 지금 이 교육과정을 지나가면서 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공교육 교육과정 이 과정을 우리 학생들이 쭉 학습을 해왔을 때 우리 자녀가 이런 역량들의 도달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그리고 심미적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역량 이런 역량의 개념을 6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도 지난주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의 차이점 신구 대조표도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서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님들보다는 이제 그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운영해 나가는 학교 그리고 교과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는 교사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더 큰 부분일 것 같고요. 부모님들께서도 뭐 이해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어, 면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내용 중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 연계 교육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향후 사회가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0세 시대까지 가니까 뭐 정년퇴직 이후에도 또 다른 직업, 또 다른 직업들을 이렇게 계속하고 총량적인 측면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많은 직업들을 선택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호 교육과정에도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이 진로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또는 이제 단순하게 진학 개념과 관련해서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할 때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할 것이냐.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은 이제 우리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진로 선택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응축된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3 2학기 시기에 고등학교 진로 선택 또는 자신의 직업 선택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교육과정 속에 집어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초중고 마찬가지죠. 입학 초기에 입학 초기나 또는 상급학교 진학하기 전에 일부 시간 교육과정 속에서 일부 시간을 활용해서 학교 생활 적응 내지는 교과 학습의 연계 내지는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속에 그 프로그램들을 넣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1 입학 초기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학교란 무엇인가 또는 그 우리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그 과정이라면 초등학교 쭉 진학하고 6학년 2학기 시기에 오게 되면 필요하겠죠. 이게 중학교가 어떤 곳인가, 중학교에서는 어떤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인가, 또 중학교 생활은 초등학교와 달리 또 어떤 그 준비를 하고 가야 할 것이냐, 교우관계 포함해서 그런 중학교 이해와 정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초등학교와 달리 이제 중학교는 물론 연계선상에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전공 적합적인 그 내용들을 좀 기초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교과별 학습 방법 또는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학업 자존감을 어떻게 형성시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의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훈련들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분인데 중학교는 그동안 이제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또 그 속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를 했는데 그렇게 의도했던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유학년제 실시했을 때 교과 선생님들의 어려움도 좀 많았고 해서 이번에 새로 바뀌게 된 교육과정이 1호 교육과정에서도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만 자유학기제로 이제 그 축소가 돼서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학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선택도 해야 될 것이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자기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진로 적합적인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시기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로 전환기에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해, 고등학교 생활 이해, 그리고 진로 이수를 위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학습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진로 연계 과정 프로그램이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주로 이제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고등학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자신의 대학 선택과 관련해서 또는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 적합한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이해할 수 있는 인문계냐, 자연계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그 흐트러져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게 되면 내가 대학에 어떤 전공 과정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과목을 선택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서 예전에는 수능 끝나고 나서 3학년 2학기에 가면 뭐 그 직업세계라든가 뭐 이런 진로와 관련된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는데 그게 별로 큰 효과가 없죠.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의 진로와 관련된 선택 과목들을 쭉 요목화시키고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진로 집중학기로 설정을 하고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선택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이런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수능 이후에 가게 되면 이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대학에서 선 이수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사회 진출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수능 이후에 보조적 측면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바뀐 교육 과정에서 진로 연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의 큰 특징은 3학년 2학기의 준비 기간, 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의 진로 집중학기 시기에 진로와 관련된 그런 훈련을 하게 된다 해서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역량 개발,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 이런 것도 강조하고 교과별 학습 경로, 학습 방법, 진로 이수 경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총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동안 내 진로와 관련돼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뭐 좀 시간 나실 때 촘촘하게 좀 읽어보시고요. 또 범교과 주제학습도 시간 나실 때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Q15번인데요.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면 학교 현장의 교실 수업은 무엇이 달라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그 고교학점제하고 관련해서 좀 고민이 많아지는 부분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도 이제 많은 변화를 주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학생 입장에서도 내가 선택한 과목들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확장적으로 좀그 시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부모님들께서 그 학교 다니실 때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체험 중심의 학습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발표 수업이라든가 이런 참여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중학교까지도 상당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분위기 이해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에 체계화된 지식들을 잘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제 전달을 하고 그걸 우리 학생들은 잘 메모하고 지식적인 측면에서 체계화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최근에 1호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고등학교의 교실 환경도 많이 달라졌어요. 발표 수업이라든가 어떤 그 그룹 토의라든가 또 주제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많이 바뀌어 가게 됐는데 이 개정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수능 체제도 이제 바뀌게 되고 학생들의 선택 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 열려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의 수업 환경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체제하고 고교 학점제 체제가 달라지게 되면서 교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각 교과마다 핵심 아이디어, 무엇을 배울 것이냐,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이 수업에서 나는 어떤 그 개념에 도달해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학습이 진행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학습량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 또 그 학습을 통해서 내가 축적해야 될 가치나 태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의 수업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 자녀가 그런 교실에서의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서적 측면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우리 자녀들이 그 성격들 또 유형들이 다 다르잖아요. 런그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체질이 있는 학생도 있고 굉장히 소심한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교실에서 달라지는 교육 환경 속에 어떻게 자신감 있게 자존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운 교육 과정이 적용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주로 토의 토론, 또 프로젝트, 또 협력 학습,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이 교과의 특성과 더불어서 다양하게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칫 우리 학생이 소극적인 그 학생이라 예를 들어서 협력 학습 그 모둠 활동 같은 걸 할 때 적극적인 그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팀원들이 우리 자녀를 안 이제 뭐랄까 끼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이런 분위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교실에서 교사가 급의 분위기들을 잘 파악해서 모둠도 잘 구성을 하고 적극적인 학생, 또 뭐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학생, 이런 모둠 구성을 잘 해서 끌고 나가기는 하겠지만, 부모님들께서도 내 자녀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달라지는 학교 수업의 교육 과정 속에 내 자녀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오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디지털 또는 AI 기반의 개별 맞춤형 수업과 평가, 이것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데, 뭐 적극적으로 변화될 것으로는 아직 기대하지 못해요. 뒤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디지털 교과서 개발해서 학생의 개별 수준에 맞는 그런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 이것이 방향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갈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게 이것이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기에는 특히 고등학교 인문계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인원이 아직은 좀 많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기 개별 수준에 맞는 학습을 AI 교과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진행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속도나 방법으로 학습하는 교실 수업의 변화가 기대는 되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렵고,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정도 토의 토론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이나 또는 협력 학습이나 탐구 활동과 같은 이런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업 교실 현장의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좀 이해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시간 나실 때 부모님들께서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각 학교 급별 교육과정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뭐냐? 초등학교 교육과정 부분은 일부 선택 과목이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그리고 학교 자율 시간이 좀 도입이 돼서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조금 더 확장됐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1, 2학년군에서는 인지, 정서, 사회 발달적 특성, 그리고 학습의 준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통합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그다음에 입학 초기 적응 활동 중복들을 좀 개선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미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한글 해득하고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공교육 과정에서의 책무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한글 해독이나 익힘 지원을 위해서 국어과에 34시간을 좀 증대했다, 늘렸다. 이런 정도가 큰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즐거운 생활, 놀이,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돼서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신체적 측면에서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신체 활동 중심의 그 학교 생활을 하도록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 2학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연계 교육을 위해서 이제 그 과정을 설정하고 중학교 교육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제 시간이나 뭐 어, 그 교과 편제나 그 시간 배당 이런 기준들은 시간 나실 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자유학년제를 좀 개선을 했다고 해서 이제 자유학기제로 좀 축소가 됐고 그리고 진로 연계 교육 그 운영해서 3학년 2학기 시기에 진로 탐색을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중학교에서는 정보 관련 시수를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2배 가까이 확대 편성 운영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학교 자율 시간을 좀 도입을 해서 소규모 학교라든가 농산 어촌 학교 그 지역 학교들에서 교과목 개설이 좀 어려운 경우 온라인 활동을 통한 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사회적 시스템이 이제 그 마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는 이제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학부모님들께서 모두 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좀 축소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 현행과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해라라고 하는 것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라고 하는 점이고 3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뿐만 아니라 진로 연계 교육을 좀 강화해서 3학년 2학기에 도입됐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클럽은 동아리 중심으로 좀 그 시간이 좀 축소가 됐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자유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소가 됐다. 그다음에 큰 변화가 이제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잖아요. 이미 이제 그 특성화 학교에서는 시행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금년부터 적용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학생의 성적 산출이라든가 그 등급 뭐 관련한 부분들이 크게 개선이 됐고 이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지금 고2, 고3 학생들도 이제 흔히들 뭐 상당수가 재수나 안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등급 산출도 지금 1학년 학생들의 산출에 맞게 대학 입시에서 또 다시 적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부모님도 결국은 이 과정, 점제 과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의 변화의 틀도 미리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특징은 인문계 까지 포함해서 고1 학생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진로나 적성을 고려해서 스스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과목도 많이 늘어나게 됐고 학점 기반의 교육 과정을 이제 마련한 것이 교육부 교육 과정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로 이제 과목당 수업 시수가 5단위가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학점제로 가면서 기본 학점은 4학점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체능 계열은 3학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학점으로 그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등학교에서 시간표를 이제 이번에 고1 학생들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서 물론 지도를 하니까 누수 없이 촘촘하게 그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시간표를 짜놓고 보면 2,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과정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시간표상의 그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요. 고등학교 2, 3학년 가게 되면 이제 학생이 스스로 시간표를 짜야 되는데 선택 과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처럼 공강 시간이 생기게 돼요. 졸업을 위한 필수 학점이 있지만 필수 학점은 최소 학점이잖아요. 대학교에서도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최소 학점보다 더 많이 내가 나의 진로와 관련해서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표를 짜게 짜놓고 보면 공강 시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공강 시간을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학교 입장에서는 공강 시간에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공간 확보, 학생들이 수업뿐만 아니라 공강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서 지난 겨울 방학까지 대대적인 공사들을 이제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공강과 달리 이제 우리는 공강 시간에서 이제 학생들이 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이제 있게 되고 해서 큰 틀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고등학교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필수 이수 학점, 그러니까 졸업 학점을 어, 조정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학점을 좀 확장을 시켰다. 뭐 이런 점이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필수 이수 학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라서 고등학교 편성 운영 기준에서 신설된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학점제가 가게 되면 학기 단위로 과목 편성이 운영이 된다. 그래서 이 내에 그 과목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 과목에 관련해서는 진도의 폭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의 시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죠.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통 과목도 예를 들어서 공통 국어다. 그러면 공통 국어 1학기에 배우는 과목과 공통 국어 2학기에 배우는 과목이 이름은 유사해 보입니다만 과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공통 국어 1은 1학기 때 끝나고 생기부 기록도 1학기에 끝나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사 그럼 1학기 때 한국사 배우고 쭉 중간 기말고사 보고 2학기에 가서 또 진도 쭉 진행하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고 12월 달에 가서야 과목 특기와 관련된 생활기록부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학기 단위로 과목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도 8월 달까지 1학기 과목에 대한 세특을 기록을 해야 되고 학생도 그 과목을 정리를 끝내야 되는 거죠. 2학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의 과목별 학습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좀 그 감안을 해가지고 학기당 적절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도 하고 그리고 학생별 초과 이수 학점도 적정하도록 그 정리를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과목을 내가 초과해서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학점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초과 이수 학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조항도 신설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졸업에 따른 필수 학점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초과 학점을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적절하게 지도해서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좀 더 보충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지혜도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수 기준은 출석률하고 학업 성취율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예전 같으면 그
결석이 많게 되면 또 동일한 과목에 계속 빠지게 되는 과목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과목별 출석률을 3분의 2 이상 지키지 못하면 그 과목은 이수를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들의 출결 관리라든가 학업 성취율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부모님들께서 좀 이해하시고 동행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목 구조나 공통 과목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통 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될 과목이고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은 주로 수능과 관련된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과별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과별 학문 영역 내에서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를 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심화된 것이 진로 선택 과목인데 아무래도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그런 진로 선택 과목들을 주로 많이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융합 선택은 교과 내의 단원간 통합 내용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교과와 교과 간의 주제를 융합해서 과목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실생활 체험과 관련된 또는 응용과 관련된 과목들이어서 주로 내용이 그렇게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교양적 측면에서는 이런 융합 선택 과목도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시는 게 하도록 지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은 대부분은 공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은 과목들을 하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공통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영어 이렇게 통합과학, 통합. 그런데 이제 과목 구성을 보면 기본 영어, 기본 어, 국어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학생의 개인적 그 학습 역량이라든가 이런 그 차별성들을 고려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는 놨습니다만 대체로 학교에서는 이런 공통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영어 같은 이런 타이틀이 붙은 과목들을 학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런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결론은 예스입니다. 내가 내 진로에 관련된 과목들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시간표를 짜고 그것을 학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과목 선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과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선택이 수능과 관련된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은 빠짐없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진로와 관련된 또는 적성과 관련된 과목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에 이제 많이 있을 거고 전문 교과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뒤에서 과목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주로 학생들은 진로 선택이 심화된 학습으로 이제 하게 될 거고 일부는 융합 선택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평가 체제가 융합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과목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학교 혹은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위해서 공강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선택 과목을 막 무작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진로 선택 과목을 또 무작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들여다보시고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목적고등학교 과정들은 좀 필요하시면 좀 읽어보시고 직업계 교육 과정도 필요하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이 Q&A 과정이 음,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 급별 그 특징들도 Q&A 과정을 통해서 좀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시간 내셔서 한번 반드시 읽어보시고 이 자료는 게시판에 강의 이후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위로 계속 올려도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총론과 관련해서 내용이 많은데 아까 제가 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 빨간색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요 빨간색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시간 나시는 대로 우리 자녀가 초등학생인지 우리 자녀가 중학교이면 또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이면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2 개정교육과정 Q&A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어, 네, 그래서 그 몇 가지만 또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50분까지 좀 진행을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뒷부분에 대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된 데까지 우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제 이건 고등학교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는 교과가 보통 교과에서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 이런 정도로 구분이 됐으면 이제 학점제에서는 선택 과목들이 좀 더 확장적으로 됐습니다.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융합 선택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의 특색에 대한 기본적인 과목들이라면 진로 선택은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된 그런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기존의 과학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공통 과정에서는 물화생지의 기초 개념들을 중심으로 한 공통 과학에서 배우게 되면 일반 선택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예전에 원이라고 물리 원, 화학 원 뭐 이런 것들이 일반 선택 과목의 과목으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은 예전에 심화된 과목 있잖아요. 물리 투, 생물 투, 화학 투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따라서 학생 본인이나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이런 전공 과정으로 대학을 좀 진학해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주로 일반 선택은 반드시 할 것이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그 과목들을 중심으로 진로 적합적인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융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내의 통합이나 과목 간의 통합 주제를 가지고 구성한 과목이니까 교양교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과목들을 좀 잘 선택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그 확장해서 한번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 역사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공통 과목은 공통 국어 원, 투예요. 이제 이것을 학습하고 일반 선택에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것이 일반 선택 과목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공통 국어 1, 2를 학습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일반 선택 과목을 학습을 하는데 주로 이것이 아마 2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2학기까지 끝날 거예요. 그래서 국어와 관련해서는 수능과 관련된 과목들은 대체로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학교들이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거의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이 이제 국어과에서 좀 심화된 과목들이고 융합 선택은 국어과 내지는 타교과의 융합 주제를 가지고 구성된 과목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과목들은 이런 과목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 교과에서 국어와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과목들 안에서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죠. 공통 수학을 주로 이제 하게 될 것이고 여기 보이는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것이 수능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여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 수학을 다 하게 되면 고 2학년 시기에 이 과목들을 배울 거예요. 이게 대수가 예전에 수1, 미적분이 수2 이런 정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심화 과정이 이제 기하, 미적분, 그 기타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이런 것들인데 수능 과목은 여기서 다 끝나게 되지만 그리고 수능의 그 범위도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자녀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하게 될 것이냐, 뭐 경제학을 하게 될 것이냐, 또는 뭐 공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와 관련된 수학 과목들을 이제 해야죠. 이런 과목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셔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 과목들이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도 공통영어 1, 2가 있는데 영어 이제 1학년 1학기에 공통영어 1을 배우겠죠. 그리고 1학년 2학기에 공통영어 2를 배우는데 과목은 같습니다만 평가나 생기부 기록도 독립된 과목들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아까 앞에서 봤던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일반 과목으로 2학년 때 이게 배우게 될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수능은 범위가 영어 1, 2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기초적인 과정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영어 1, 2까지만 수능이에요. 그러나 일반 선택과는 영어, 독해와 작문이라는 과목도 있는데 이게 2학년 때 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2학년 2학기나 또는 뭐 이제 2학년 1학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2, 3학년 때는 이런 그 진로 선택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 전공과 관련해서 또는 뭐 인문학 쪽은 주로 이런 영어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융합 과목들은 이런 과목이 있다. 그러니까 교양적 측면에서 내가 필요하다면 이런 과목들도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사회적 그 환경이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엄마의 정보력, 또 아빠의 그 무관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경제력, 이것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뭐 그런 기반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같이 더불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야 되고 정보도 알아야 되고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총체적 측면에서 우리 자녀를 위한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합니다만 흔히 뭐 개천에서 용나기 요즘은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부는 그 동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세대는 그냥 자녀가 똘똘하면 알아서 학교에 가가지고 잘 교육과정 따라가고 얼마든지 그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 환경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렵고 또 치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자녀를 위한 지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적절하게 우리 자녀를 좀 지원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서초 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그 기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부분도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과학 부분도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한국사는 필수니까 한국사 1학기 때, 한국사 2학기 때, 그리고 통합사회 1학기 때, 통합사회 2학기, 그리고 또 통합과학, 통합과학 1, 2도 1, 2학기 이렇게 나눠서 배우는데 요 사회와 과학 탐구 영역은 요 부분이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사탐과 탐과 한국사는 고1 공통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수능 과목이다. 이 이해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들은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학 이것이 예전에 물리원, 물리투, 화학원, 생물원 뭐 이런 거였잖아요. 요게 이제 물리투가 되겠어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런 게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요거 화학2가 나면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요것이 생물2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진로 선택, 사회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이 우리 학생의 대학 진학 내지는 진로와 관련돼 가지고 일정 정도 적절하게 선택이 돼서 학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투에 해당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 과목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문학 쪽도 요즘은 이제 문과, 이과 구분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나의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내가 인문계 쪽이다, 자연계 쪽이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은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계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부 인문학적 교양은 좀 학습을 해둘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에 대한 성격도 좀 파악을 하시고 또 자연계 학생은 인문계 쪽에 대해서, 인문계 학생은 자연계 쪽의 이런 일부 교양 과목이나 기초 과목들은 좀 학습을 하고 공통 과목은 이거는 필수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과학 탐구 실험도 필수인데 이것은 이제 수능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과목 선택의 부분들을 좀 판단하시고 파악하셔서 우리 자녀가 적절하게 그 진학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누수 없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쪽에서 보면 사탐 쪽에서 보면 재미있는 과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금융과 경제생활 같은 거, 그다음에 역사를 탐구하는 현대 세계 같은 거, 여행지리 같은 거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진학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학점제와 관련해 가지고 선택 과목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회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의대 쪽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체로 아마 이런 과목들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의대와 관련된 관련 교과를 생각해 본다면 물리학, 화학, 특히 뭐 생명과학, 그리고 뭐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화학 반응의 세계라든가 역학과 에너지라든가 또는 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의대 진학이지만 인문학적 그런 교양과 관련해서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과목들을 이제 섞어서 편성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대학 진로 또는 진학과 관련해서 이런 진로나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이제 대학 입시와 관련된 요강들은 대학별로 그 1, 2년 전에 이미 다 이제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고2 학생들은 이미 발표가 나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학 전공과 관련해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선택 과목들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예전과 달리 대학에서 시간표 짜가지고,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시간표 짜가지고 그냥 대부분 학생들이 유사한 과목을 배우는 그런 시기는 끝났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대학 쪽으로 진학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경영학과 관련된 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뭐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은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확통이라든가 미적분이라든가 경제수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학이지만 경영대 진학과 관련해서는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을 좀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컴퓨터 공학 관련한 쪽에서는 예를 들면 수학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수학적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통이나 미적분 또는 인공지능 수학과 같은 그런 선택 과목, 물리학 전자기, 양자,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이런 재미있는 과목들이 많이 있지만 컴퓨터 과학과 관련해서는 또 반드시 했으면 싶은 그런 과목들 또 대학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그 생기부를 검토할 때 이 학생이 우리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과목들을 충분하게 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선택 과목들을 학점 따기 쉬운 과목 중심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기계공학부에서는 이런 과목은 반드시 하고 와라라고 하는 그 과목들이 있어요. 물리투, 미적분, 기하 같은 과목이고
적어도 기계공학부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런 과목은 좀 했으면 싶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권장 과목으로서 확률과 통계 같은 이런 과목들이죠. 그래서 대학의 전공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들도 이제는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또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진로와 관련된 그런 과목들도 좀 잘 들여다봐서 이제는 학점제에서의 선택 과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선택 과목이 이제 왜 중요하냐 또는 교과 학습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금년에 고등학교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 2028 수능을 지원하게 됐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규준이 된다 할까라고 하는 대학이 서울대학교이고 서울대학교가 입시 요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 구성을 하면 상당수의 대학들이 또 이제 그것들을 참고해서 자기 대학의 특성에 맞는 그런 입시 요강들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2028 수능 정시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능 정시하면 수시하고 달리 정시에서의 수능 선발은 말 그대로 수능 성적만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또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2028 수능 정시에서 수능은 60%만 반영하고 교과평가를 40% 반영하겠다. 이렇게 예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수능 선발에서 3배수를 뽑겠다. 근데 이건 이제 등급으로 뽑겠죠. 등급이면 대체로 이제 수능 등급에서 3배수를 뽑게 되면 그 안에 포괄되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학력의 편차도 굉장히 클 거고 그러면 이 학생들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나머지를 채우는 부분은 교과 평가, 학생부 평가를 40%를 반영하겠다. 처음에 예시할 때는 수능 80%, 교과 20% 이런 정도로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서 수능 정시에서는 수능 60%만 반영하고 3배수로 뽑아서 나머지는 교과 평가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학생들을 최종적으로 선발하겠다는데 그러면 이때 교과 평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진로나 적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이 학생이 전공하고자 하는 그 전공 영역에서 교과를 잘 이수를 했느냐. 그러니까 교과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과 관련된 권장 과목들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교과에 대한 학생의 성취도가 어떤 거냐. 그 이거는 완전히 정성적 평가잖아요. 아주 정량적 평가도 일부 반영이 되겠지만 이 교과 성취도에서 주로 보겠다고 한 측면이 이 교과목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교과를 어, 성적을 이수했느냐 이런 부분이고 더불어서 그 교과의 세부 특기사항, 그러니까 학업 수행의 충실도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학을 진학하고자 할 때 이제는 예전에서 수시는 이제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정시 부분에서도 수능 선발 과정에서까지 서울대가 교과평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적절성뿐만 아니라 그 과목의 성취도 이거는 뭐 내신과 관련해서 뭐 그 이전에도 충분히 강조를 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선택 과목의 그 배열뿐만 아니라 그 과목에 참여해서 학업 성취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거냐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신이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되고 수능도 공통 과목 중심으로 바뀌게 되니까 변별력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발 과정에서의 고민들이 대학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능에서까지도 수능 정시 선발에서까지도 교과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대학에서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교육의 방향성들이 대충 이제 부모님들께서 감이 오시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도 고민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자꾸 서울대학교 예만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기준이 되고 그런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제 메이저 대학들이 자기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그 입시 선발 과정들을 거치니까 참고하실 수밖에 없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역량평가 면접 그 실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시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 그다음에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 이렇게 예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은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열린 문제예요. 이런 그 해결 주제를 주고 네 생각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창의적 사고를 제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융합적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형 과제를 제시하고 이 학생이 어떻게 창의 융합 능력이 있느냐, 어떤 창의 융합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문제.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은 논쟁 주제를 주고 네 의견과 네 입장을 한번 설명해 봐라. 그리고 토론하는 과정을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의사소통 능력, 토론 과정에서 협력적 그런 이제 그 역량이랄까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역량평가 면접 과정들을 준비하는 것이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 2, 3학년, 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고 과정을 거쳐오면서 다양한 선택 교과 학습을 통해서 또는 보충적인 독서를 통해서 이 학생의 창의 융합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준비가 돼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교과평가 부분도 좀 더 충분하게 준비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역량평가 면접과 같은 이런 입시 유형에서도 우리 학생이 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학점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냥 학점 따기 쉬운 과목 또는 내가 진학과 관련돼서 정말 심화된 과목 일부 이런 것들만 선택해서 배울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과목들, 물론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과목들은 있지만 좀 더 확장적인 그런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학습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선택 과목이 열려져 있는데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 많은 선택 과목을 다 개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이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우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해당 학교에서 웬만하면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께서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소 5명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학생이 개설을 요구하면 개설을 할 거예요. 제가 있던 지역의 인근 학교에서는 3명이 개설 요구가 했는데도 과목을 개설해 줄 학교가 있었거든요. 좋은 학교죠. 해당 학교에서 최대한 과목을 개설해서 우리 학생이 요구하는 과목들을 다 열어서 그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면 시간적인 전략도 할 수 있고 또 과목 그 선생님과의 유대 관계도 우리 학교 선생님이니까 충분하게 그런 관계성이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전공 선생님의 한계라든가 또 선생님의 수업 담당 과목이 마냥 열려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한계점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개설을 못하면 인근의 거점 학교를 설정을 해요. 그 가까운 학교에 거점 학교를 설정을 해서 그 학교에서 개설하면 우리 학생이 그 학교에 가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고교 학점제로 가게 되면 물론 공강 시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가까운 학교 같으면 이동해서 학습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그 학교에서 그 과목을 맞춰서 개설할 수 있다라고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50분 단위로 10분 쉬는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다른 학교까지 이동해 가면서 수업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물론 이 과목을 방과 후에 개설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점 학교에서 개설해서 과목이 있으면 내가 가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은 아니다. 시간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도 안 되면 지역 연계 과목 이수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의 일부 기업이나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에 내가 수강을 해서 학점으로 이수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 이외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아마 요 온라인 공동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이거는 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공동 과정을 개설하면 우리 학생은 내 자녀는 학교에서 내가 선택한 과목을 학습을 하다가 공강 시간에 온라인 과정 과목을 들어가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다 마련이 돼 있으니까 온라인 학습실 같은 게 다 마련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자녀가 요구하는 과목들이 대부분 우리 학교에서 다 개설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큰 원칙이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 공동 과정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개설된 과목들을 들여다보시고 가능한 조건들을 좀 판단을 하셔서 과목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소인수 과목에 따른 그 소인수 과목에 있어서 학생 수에 따른 유불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등급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산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2015 교육과정도 음, 13명이 안 되면 소인수 과목이라 해서 학교에서 개설을 안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설을 하면 등급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지금은 소인수 과목을 5명 이하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5명이 신청을 하면 그 과목은 학교에서 개설을 해주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5명이 안 돼도 학교에서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학교에서 과목 선택을 했는데 5명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공동 과정에 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것도 안 되면 학교에서 소인수 과목으로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별도의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과목을 개설하겠죠. 이럴 때 이제 등급 산출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1등급이 한 명, 뭐 2등급이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등급 산출이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셔서 소인수 과목의 선택은 이제 하셔야 되는데 내 학생의 진로나 전공과 관련해서 이 과목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과목도 한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들하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과목에 있어서 평가 등급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학생을 세우죠. 그래서 비율로 4, 7, 12, 17, 20 그리고 역으로 다시 17, 12, 7, 4 요 프로인데 누적을 보면 1등급은 4%, 상위 4%, 2등급은 상위 11%, 3등급은 상위 23% 이렇게 쭉 가서 9등급까지 이제 100%까지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되면 보세요. 등급 간의 퍼센테이지가 확 이렇게 늘어나요. 등급 간 퍼센테이지는 1등급 10%, 2등급 24%, 3등급 31% 누적을 보세요. 1등급 10%, 2등급까지가 34%, 3등급까지가 66%, 4등급까지가 90%, 그다음에 5등급이 100%인데 대학에서 내신 등급 그 반영할 때 예전에는 내신 등급이 뭐 1.5 정도 됐다라고 하면 뭐 상위 한 7%, 8%이 정도 안에 드는 학생이잖아요. 내신 등급을 1.0을 맞고 가는 학생은 거의 없죠.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했다는 거니까 그런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최상위 학생이
예를 들면 지역균형 선발 서울대 지원할 때 보면 최상의 학생이 뭐 1.2, 뭐 1.15, 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1.0은 참 보기 어렵죠. 그러나 지금 5등급체로 가게 되면 1등급이 10%예요. 그러면 예전에 2등급까지가 11%니까 예전에 2등급까지가 지금은 이제 1등급으로 된다는 거니까 대학에서 내신 기준으로 학생을 판단할 때 내신이 1.5다 또는 뭐 1.7이다 뭐 이렇게 받아오면 예전에 1등급, 2등급 이 어간에 있던 학생이 지금은 1등급 안에 다 들어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등급 가지고 학생을 산출할 때 어려움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 세특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볼 거고 심지어 수능에서까지도 이런 교과 평가를 일부 반영하겠다 이런 그 상황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적절하게 학교에서 내신 등급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적절하게 교과의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2등급이라도 11% 학생이 있고 34%에 가 있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제 선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부모님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예고해 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내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생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기록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대학에서는 또 어느 부분을 반영을 하고 내 자녀가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뭐랄까 효과적인 활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관찰하고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중학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도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공통적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2015 일부부터 대체로 19년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정도예요. 주요 내용은 이제는 그 학교에서 수시 과정에서 학생부의 기록 내용들을 참고해서 학생들을 이제 입학을 결정을 하게 되니까 어느 부분이 입시에 반영이 되는지 또는 어느 부분이 기록이 됐다가 또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나 항목 등은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정보가 삭제되는 거 이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 입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수상 경력은 학기당 한 개만 기록하도록 축소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시에서 이런 것들을 무한정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말 환경이 좋은 학생들을 또 부모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는 학생들이 대회 경시대회 같은 데 막 가가지고 수상 경력 확보하고 대학 입시에 유리하게 반영이 돼서 사회적인 무리가 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다음에 동아리 자율 동아리도 개수를 제한했다. 예전에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유리한 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율 동아리를 학생들이 팀을 짜가지고 구성을 해서 1년 운영하다가 그 이제 효과 끝나고 나면 뭐 해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그건 무제한 기록을 할 수 있었거든요. 방과 후에 또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학년당 한 개 정도로만 기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다. 그리고 또 대학 입시에서 부모님들의 그 역량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소논문 같은 것도 이제는 기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과도하게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나 항목 등은 철저하게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내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의 활동만 기록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단체 활동이라든가 또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또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막 예전처럼 무한하게 막 활동할 수 있어서 기록을 위한 그런 뭐 가짜 활동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록하지 않는다. 특기사항, 봉사활동은 통합이 됐고 특기사항이나 방과 활동 같은 거는 미기재한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불안해하는 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도 우수하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과정을 기록해 주는 주체는 교사잖아요. 그 학생이 내가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라고 가지고 와서 요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셀프 기록은 이거는 뭐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 담임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이 우리 학생의 특성을 잘 파악해가지고 어디까지 적절하게 잘 기록해 줄 수 있을 거냐. 이게 제일 불안한 거고 학교 역량의 격차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재 격차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거냐, 그 다음에 또 기재나 관리하는, 기록이나 관리하는 부분의 책무성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술식 기재 영역의 분량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상당 부분 이제 축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자의 입장에서도 교사 입장에서도 이 학생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누적적으로 누가 기록해 뒀다가 엑기스를 중심으로 정말로 충실하게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교사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우리 학생도 그 활동을 잘 해서 선생님에게 적절한 자료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또는 학교 단위에서는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여러 형식들을 통해서 이제 확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제 학생부 점검 계획들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내용들을 들여다보시고 내 학생이 그 교과든 또는 종합적 기록, 담임의 기록이든 이 부분들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절하게 학생을 통해서 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로 희망 사항 부분들이 통합돼서 다른 부분에 가서 기록이 되고 이 항목 자체는 삭제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내용도 게시판에 게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 내용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수상 경력은 기재하지 않고 진로 희망 분야도 선택적으로 기재하게 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통합 기재하고 있다. 이 부분 좀 그래서 간소화시켰다라고 하는 걸 좀 참고하시고요. 쭉 내려가서 이 뒤에 그 붙임은 학생 생활 기록부의 주요 개정 사항이 예전에 적어도 부모님들 이 부분에서는 뭐 좀 더 오래전에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참고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돼서 이 부분만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기록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가 충실하게 활동에 대해서 입시나 진로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부침 1하고 부침 2 요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신구 대조표 이 부분은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시간 나실 때 한번 요렇게 바뀌어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구 대조표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게시판에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인적 사항은 학적 사항하고 해서 통합시키고 부모 정보는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적 사항도 인적 사항하고 통합해서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진로 희망은 이 항목 자체는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진로 희망 분야는 창차나 진로 활동 특기 사항에 이제 기록을 하는데 상급학교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생의 진로가 1학년 때뭐 예를 들면 교사, 뭐 2학년 때 변호사, 뭐 3학년 때뭐 CEO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이 학생의 진로
진로가 일관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보고 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가면서 자신의 진로를 얼마든지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방향을 전환할 때 최종적인 진로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는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생기부에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이 전공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과목들을 잘 선택했느냐 이 부분만 드러나면 되니까 특별하게 이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항목은 삭제하고 대학에서는 이 부분들을 제공하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자동 봉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되고 일부 그 봉사활동의 특기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청소년 단체나 다양한 활동도 이 교육 과정에 편성된 것만 기록을 한다. 요거는 좀 참고하시고 학교 밖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 예전에는 수시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 학교 밖 활동들도 충분하게 하고 그것이 기록이 되게 해서 대학 입시의 자료로 활용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편차를 좀 줄여 나가겠다 이런 거니까 이제 최대한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에 편성된 활동과 더불어 학, 학교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교과 활동에 집중해서 학생이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과 활동도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만 수강 내용은 기재되지 않아서 예전에 방과 활동을 기재할 때에 비해서 지금은 방과 활동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돼 있거든요, 학생. 그리고 대체로 내가 필요한 교과와 관련된 방과 활동은 이제 사교육을 통해서 또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방과 활동이 많이 축소가 됐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기재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기록 내용도 이 진로 선택 과목과 또 이제 그 융합 과목과 그다음에 실험 과목과 이것이 다 기록 방법이 다르고 산출 방식이 다르고 성취도별 어, 기록의 공개 내용도 다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선택 과목을 편성할 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또 성취도라든가 원점수, 표준점수가 다그 과목 평균이 다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참고하셔서 과목을 선택하는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강자 수는 학교에서 선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 이상이면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개설될 수 있으니까 학교에 적절하게 과목 개설을 요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 공동 과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적과 관련된 기록과 관련된 또는 평가와 관련된 일련의 그런 그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좀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필평가라든가 평가와 관련된 수행평가와 관련된 이의 신청 부분도 학교에서 적절하게 절차가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학생이 내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성적 예전에는 1년만 보관했는데 지금은 5년까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은 예전에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렇게 구분했는데 지금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통합이 되는데 뭐 이건 뭐 다른 의미보다는 기록 내용이 글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부 기재를 가급적이면 검소화하겠다.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 파악해 두시고 그다음에 부침 2에서는 이런 그 관리 지침의 개정의 내용을 요약해서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 주요 개정 사항, 그다음에 초등학교 항목 요소 정비, 그다음에 그 기타 내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좀 부모님들께서 시간 나실 때 좀 읽어 두시고 부침 3은 이제 신구 조문의 대비표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시간 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음,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의 학교 생활이 어느 부분이 기록이 되는지, 또 어느 부분이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는지, 또 어느 부분이 효율적으로 기록이 되면 내 자녀에게 조금 더 입시나 진로 그 부분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하시고, 지금은 압축해서 보게 되면 음, 교과 활동의 성취, 그다음에 교과 수업 참여의 충실도,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강조가 되고 있다. 입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되면, 대학은 이제 뭐 그 공교육 과정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진학 선택에 있어서 고등학교 과정까지가 중요하고, 물론 이제 대학 가서도 지금은 진로와 관련된 탐색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심지어 어, 그 자유전공 과정을 확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진로 탐색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향후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된 시대에 내 자녀가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진로 탐색에 대한 역량, 그 준비 과정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 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자료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모님들 지금 2023년 미래 세계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일부는 이미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한 자신의 미래 건강의 그 준비 예측, 이거 이미 실행이 되고 있고, 뭐 자율주행 같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2023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제안했습니다만, 사실은 변화되는 그 주기, 사이클 또는 그 도달 시점,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짧아지고, 우리 자녀가 향후 10년, 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20년 이후에 사회 진출해서 살아가야 될 세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사회 진출해서 살아가게 될 미래 사회는 지금하고는 뭐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사고방식에 이렇게 그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미래 사회 변화가 예측이 어렵기도 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정말 해야 될 일이, 우리 자녀가 적절하게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필요한 것 같고, 그 과정이 결국 교육 과정이니까 교육 과정 속에서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이제 뭐 그 보시지는 않을 텐데, 미래 교실에서 환경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데, 로봇이 이제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건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도입하기로 결정은 되어 있는데, 그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가 교과서냐 보조 자료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갈등이 있는 그런 상태고, 학교에는 이미 디지털 교과서의 전시본이 이제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학급당 인원도 많고, 도달해야 될 그 교육 목표에 비추어서 학생들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학습 양이나 학습 능력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개별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우리에게는 또 수능이라고 하는 평가 최종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교실에서 활용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시간을 두고 적용은 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의 과정도 좀 수준을 대폭 낮춰서 공통 과정들만 평가하도록 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보다 더 학생의 진로와 관련돼 있어서 적합한 그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선택해서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게시판에 그 PPT 자료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제 지금 현재 세계와 미래 세계는 확연하게 다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업 중에 상당 부분은 향후 5년, 10년 안에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것들이 많다. 이런 걸 생각하시고 사회가 지금 현재는 디지털 AI 지능 그 기반에 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우리 자녀들의 역량도 그에 걸맞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 과정을 이해하시고 우리 자녀의 특기나 적성을 파악하시고 부모로서 어떻게 내 뭐 직업관 또는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우리 자녀의 특징, 적성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잘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건 부모님들이 잊어버리셔서 그렇지 어, 잠깐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핸드폰도 겨우 한 15년 정도 됐나요? 처음부터 우리가 사용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도입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학교가 없이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게그 개설이 된 게 2014년이에요. 지금은 대학도 온라인까지 우리가 이제 의도치 않게 코로나 그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이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이제 받지 않습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은 대학이에요. 알파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깜짝 놀란 충격으로 봤던 게 16년이에요. 불과 한 7, 8년 전이라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은 것도 16년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17년에 AI 그 로봇 지능 이제 소피아가 등장했던 게 17년이에요. 아주 먼 옛날이 아니라고요. 또 21년 광고에서 우리가 봤던 아버님 댁에 로봇 하나 말동무 들여 보내야 되겠다는 게 21년이에요. 그다음에 표정이 가능한 동작이 22년인데 지금은 막 그 뭐랄까 정서 교감이 가능한 그런 것까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변화의 인터벌이 막 1년 단위로 막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 대한 직업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단정 짓지 마시고 지금은 역량을 잘 키워주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과정에 잘 적절하게 동참해서 참여한다라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물론 대략적인 어떤 직업 세계라든가 진로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부도 이제는 평생 직업이라는 그런 개념은 이제 버리고 계속해서 직업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직업 선택에 대한 그 기회들을 계속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이미 작년인가 제공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 되면 그 자료도 한번 부모님들과 같이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은 하루 막 수시간 동안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미래에 존재하지 않은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은 게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래 교육의 방향이나 대안은 이제 학생들 스스로 이런 어, 그 뭐랄까 총체적인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도록 가고 있다. 교육과정 자체도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스스로 문제를 창조할 수 있고 또 창의적인 융복합적 그런 그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공동체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중심형 인재 이런 인재의 역량을 어,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래 그, 그 사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을 새롭고 조화롭게 융합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 혁신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도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늘 고민이 우리 자녀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가 상위 그룹에 속해서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직업 세계의 선택의 가능성과 역량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목표인데 너무 부모의 욕심을 강요하기보다는 우리 자녀의 특성, 적성, 희망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우리 자녀의 정서까지도 잘 이렇게 다듬어서 위로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또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혹시 오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몇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제 지식에서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가 1학년 1학기에 하나요? 아니면 3학년 2학기에 하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지난 과정에서 자유학년제가 그렇게 뭐 엄청난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유학기제는 1학년 때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학교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자유학기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1학년 2학기에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유학기가 이제 교과에 녹아들어서 하는 그런 주제도 있고 학교 단위에서 주제를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학년 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 2학기 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진로 연계 관련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활용을 해서 고등학교 선택 또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되는 과정들 또는 그 학점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3학년 2학기에 주로 이제 그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자유학기는 1학년에서 시행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또 다른 질문 올려주시면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진로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집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의 관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혹은 독서 정도. 네, 적절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부터 학생이 이제 그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관심도 갖게 되면서 관심의 그 대상도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초등학교 시기에는 진로 그 영역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해볼 간접 체험도 좋으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독서를 기준으로 정말 다양한 독서를 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모님들께서 이런 과정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고민들이 많잖아요.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 자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간도 많지 않고 하는데 그래서 독서는 많이 시키는데 그 독서의 추후 지도, 효과를 위한 그런 뭐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체험도 다양하게 하고 나서는 추후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맞벌이였거든요.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막 초를 다투면서 불안불안하면서 키워오긴 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바쁘니까 자녀를 계속 책만 읽혔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많이 보냈고 우리가 일을 볼 때는 도서관에 앉혀놓고 또는 시내 외출할 때는 서점에 앉혀놓고 지금은 이제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는 서점에 앉혀놓고 우리가 일을 보고 오면 이제 아이 픽업해서 가고 해서 독서량은 엄청났어요. 간접 체험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지식은 풍부해.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자녀와 대화를 많이 못해서 오늘 읽은 책의 내용의 주제 또는 너는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 또는 뭐 예를 들면 논술과 관련해서 우리 자녀의 읽은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갖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하다. 독서도 다양하게 하는 거는 필요하다. 그 추후 지도도 좀 필요하다. 아이의 감정도 좀 듣고 독서에 대한 내용도 좀 발표하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시기부터 진로에 대한 다양한 탐색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내 자녀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하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거는 우리 자녀의 역량이거든요.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좋은 학생들이 결국은 성공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부모가 좀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인성교육 내지는 인성의 역량 이런 것들을
좀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 나눈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